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확률 90%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서는 눌림목 매매에 대한 확률이 현재 80%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80%가 나오냐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한가 추월 자선 어플리케이션에서 공유해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개인 계좌 승률을 보았을 때 눌림목 매매는 80%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어플에서 그간 추천주 내역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이제 80%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90%로 갈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고민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은 나는 눌림목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매매했더니 바로 지하 10층까지 떨어지더라. 그리고 매수라고 분할 매수를 여러 번 했는데 물타기로 비중이 늘어나는데 시장까지 덩달아 밀려서 종목이 눌림목이 샀더니 더 밀려버리더라. 또 눌림목에서 이렇게 손실나는 게 신물이 나서 돌파 매매로 바꿨더니 이제 급등할 때 따라 들어왔다 갑자기 급락하는 폭탄 매매를 또 맞더라. 이렇게 눌림과 돌파 어느 곳도 되지 않고 갈팡질팡하다가 시간 낭비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셔야 될 건 어떤 매매든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없는 투자는 절대 없고요. 우리는 각오하고 리스크를 각오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각오하고 접근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위험한 투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눌림목 확률을 90%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장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시장을 보는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감각, 그 다음에 차트 타이밍을 잡는 이런 기술적인 테크닉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인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적인 측면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 마인드가 욕심에 가득 차게 된다고 한다면은 수익이 나더라도 이것을 챙기지 못하게 되면서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손실이 나게 되고, 손실이 나다 보니까 결국 먹을 수 있었던 수익을 토해내게 되면서 이제 계좌가 나락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확률 90%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성장하는데 방향성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아실 거예요.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이제 눌릴 때 예를 들어서 5일선에서 매수를 한다, 또는 10일선에서 매수를 한다, 또는 21선에서 매수를 한다. 이런 기준점들이 아마 각각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러분들께서 편한 기준점들이 아마 있으실 건데, 이평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대 양봉에 이런 그 등분을 한 매매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일목균형표를 활용한 이런 눌림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이 차트적인 기준으로 접근했더니 분할 매수를 했더니 주가가 더 빠지더라, 이런 경우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먼저 그 선행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료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 재, 수, 차, 재, 주식을 볼 때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재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재료에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쑥을 보고, 쑥을 보고 난 다음에 차트로 매매 타이밍을 잡고,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마지막 최종 후보 때 재무적인 악재가 없는지 점검하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림목 매매도 시장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급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를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재물을 봐야 됩니다.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 그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오버나잇을 하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 수익이 나겠지만, 시장이 떨어질 때는 좀 같이 덩달아 확률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고 가셔야 돼요. 이런 확률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강한 재료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재료가 강했던 기준이 수급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수급 중에 하나가 거래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중요한 이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강한 종목에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매매 타이밍도 눌릴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야 되지 성급하게 이렇게 찔끔 눌렸다고 매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또 비중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작 원하는 눌림 자리에서 왔는데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때 손절을 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차트적으로도 기다리는 행위가 정말 중요하고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오버나잇이 눌림목 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 전환 사채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공시적 악재를 피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 매매 기준에 대해서 시제, 수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거래대금과 재료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래대금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선 이렇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기준봉부터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실렸습니다. 아마 이때가 한 3에서 4천원 정도 실렸을 거예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실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주가가 급등 이후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실렸을 때 눌릴 때 여기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받쳐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만큼. 왜냐? 이 종목을 누구나 다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이 한강을 갔는데 이 한강에 있는 편의점이 있잖아요. 한강에 있는 편의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있는 편의점이 있고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의도에 있는 또는 이제 뭐 강남에 있는 한강에 그 편의점이 있다고 쳤을 때 어느 게 더 사람이 많겠습니까? 뭐 여의도라든지 뭐 강남 이쪽에 한강이 사람이 더 많겠죠. 즉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줄 사람들도 편의점에서 사줄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살짝 떨어진다 하더라도 받쳐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동인구가 있겠죠. 이처럼 거래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실렸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에 유동인구가 많구나. 그럼 살짝 떨어질 때 받쳐주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매매에서는 거래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별 5개를 여러분들이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플리케이션 이때 드렸거든요. 이렇게 또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거래대금이 강하게 되면은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눌린다 하더라도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그래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눌림목 매매를 할 때 거래대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최소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의 기준봉 최소한 20% 이상의 상승봉이 나왔을 때 한 거래대금이 그래도 최소 1000억 이상은 터지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기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차트 한번 볼게요. 동일기현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이때는 뭐 400억, 300억 이 정도 때 실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눌릴 때 그냥 쭉 눌려버리죠. 이렇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못 버티고 나가요. 뒤에 올랐던 것은 후행적인 문제이지 아마 여기서 다 털리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럴 때는 호가창도 굉장히 얇고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팔기도 또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트로 딱 보시면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쭉 밀리게 되는 것이고요. 받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눌린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확률이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래대금의 기준을 높여라. 그것도 최소 1000억으로 보시고 1000억 이상보다 보시면은 더욱더 확률이 높아지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한 1, 2년 전, 한 2, 3년 전 정도의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한 3에서 한 5조 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3천억의 거래대금이 실린다든지 뭐 4천억의 거래대금이 실린다든지 이런 종목들은 잘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나마 또 매매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양반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측면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재료입니다. 재료를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데요. 이건 10번 강조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하루짜리 재료를 피해야 됩니다.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특히나 하루짜리 재료를 피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일단 별 5개 치고 가겠습니다. 셋, 넷, 5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은 아마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확률이 만약에 60에서 70%였다면 80%로 한 단계 점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눌림목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눌리는 구간에서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눌릴 때 보통 1, 2, 3, 4, 5거래일 정도는 눌렸다가 주가가 이제 타이밍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길게는 여기서 10거래일까지 가기도 하겠죠. 이렇게 눌림목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즉 주식이라는 것은 눌림목 매매할 때 적어도 1, 2주는 눌릴 것을 각오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1, 2주 동안 눌릴 때 시장에 악재도 나올 것이고요. 악재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니죠. 시장에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시장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는 기간이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이제 눌림목에서는 보통 1, 2주 동안 눌리게 돼 있고요. 이 기간 동안 시장 속에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재료가 약해야 되겠습니까? 강해야 되겠습니까? 재료가 하루짜리 재료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적어도 한 달 이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재료여야 될까요? 즉, 이 재료가 주식시장에서 밤사이 일어날 수 있는 악재와 그 다음에 1, 2주 동안 이후에 재차 추가 반등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진 재료여야지만 이 눌림목 매매에 대한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가 또는 차트는 재료의 심박수로가 있죠. 원전 테마 관련주 일진파워 볼까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살짝 눌리고 또 반등이 나오죠. 주가가 또 죽는 듯 했지만 또 반등이 나오죠. 또 눌려서 주는 듯 했지만 또 반등이 나오고요. 또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과거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죠. 11월 초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는데 이 요소수 대란은 단발성 테마였습니다. 왜 단발성 테마냐? 잘 보셔서 생각해보세요. 요소수가 단발성 테마는 요소수가 현재 중국의 공급으로 인해서 살짝 이제 줄어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국내에 공급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요소수 대란은 여러분들 요소수만 공급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차례 대란으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없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의 전개에 따라 이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요소수 대란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전개 자체가 본질적으로 단발성인 성격이죠. 왜? 요소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제품이고 다른 중국이 아닌다 하더라도 다른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제품이었죠. 단가만 비쌀 뿐이지. 반면에 원전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 정책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체코 그 다음에 폴란드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재차 원전을 재가동하는 추세가 되면서 이 탄소 중립의 사이클들 통해서 원전도 재부각 받는 모습으로 세계적인 트렌드로 이렇게 움직였던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뭔 소리인지 모르실 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자면은 재료가 눌렸을 때 연속성이 있는 재료를 잡아야 된다. 두 번째, 하루짜리 재료를 절대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연속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제 궁금해 하실 테고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많이 막막하실 겁니다. 즉, 이 재료가 강한지 약한지 더 갈 것인지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있잖아요. 매일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뉴스를 찾아보면서 노트에 적습니다. 노트에 한 상승한 것 15개, 하락한 거 한 5개 정도 매일같이 기입을 해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트에 적은지 지금 이제 노트가 이런 종목들을 정리한 것을 몇 개를 했나 보니까 한 7,300개까지 썼습니다. 이 정도 쓰다 보니까
이 정도 재료는 이제 재료의 파급력이 그냥 머릿속에서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노트에 쓰는 것 30분도 안 걸립니다. 일단 해보세요. 한 1000번까지만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일단 바뀌게 될 것이라 전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그 재료에 대한 공부법은 여기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했으니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갈곡다는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마인드가 만약에 탐욕에 가득 차 있고 매수를 할 때 몰빵 매수를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깡통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특히나 이렇게 눌린다고 했을 때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하고요. 비중 조절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들어갈 때 분할 매수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들 1%, 2% 은행 이자보다 하루 만에 은행 이자를 버는 겁니다. 이 정도도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익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생각한 흐름과 만약에 반대로 흘러가게 된다. 이럴 때는 그냥 칼손절 하십시오. 손절도 여러분들께서 방치를 하게 되다 보면 이게 주가가 나락으로 가게 되면서 이 하나가 암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칼손절이 정말 중요하고요.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매수 포인트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번 거른다는 마음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확률은 높아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또 지켜야 될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원칙 그 자체에 미쳐야 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당연히 수익도 있고요. 손실도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시스템대로 했을 때 수익만 난다고 한다면은 시스템이란 건 원칙이겠죠. 그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이 정말 중요하다. 별 5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대금 이것도 제가 추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눌림목 매매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들 여러분들 이게 뻔한 소리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게 여러분들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